자, 국수고 강사입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2주째가 됐으니까 정상적인 계획대로라면 모의고사를 한번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가 박무각 전국 모의고사 시즌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시즌인데 저까지 모의고사를 동시에 올리면 이게 욕먹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쉬고 모의고사 보신 분들도 좀 쉬시라고 일단 다음 주에 제가 한 주 엇갈려서 제가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자, 일단 복습 질문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강의 노트 20번부터 27번. 근데 20번부터 27번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이것까지 번호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요 정도가 시장론, 정책론, 그다음에 투자론, 전반부까지 들어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한 거야? 겁나게 많이 했어요. 겁나게. 지금 3월, 4월에는 암기 시즌이니까 많이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일단 임대료 규제요. 임대료 규제는 항상 3단계. 임대료를 정부가 낮춘다. 그러면 임차인의 행동이 바뀌죠. 임대주택을 더 사려고 합니다. 초과 수요. 그리고 임대료를 낮췄으니까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거죠. 자, 1번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낮아야 영향을 준다. 2번 균형 임대료보다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높습니다. 지금 높다 그랬으니까 시장 정책을 잘못 펼친 거죠.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에요. 3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기 때문에 맞았고 최저 임대료, 임대료 하한이라고 한다. XX 최고 임대료, 임대료 상한인 거예요. 항상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거고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4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4글자 현상이에요. 그러면 초과 수요, 수요가 넘쳐나는 현상. 5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했어요. 잘했죠.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이건 천인공노할 현상이죠. 항상 초과 수요 현상은 주택이 부족한 현상을 말합니다. 주택 부족 현상. 그러니까 여기에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한다. 이래도 되고 공급이 부족된 현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틀린 지문이죠. 6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했어요. 잘한 거죠.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된다. 해설은 나 임대주택 사업 못하겠습니다 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는 거죠. 7번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면 장기의 임대주택의 음성적 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 음성적 거래는 암시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암시장. 장기의 시장의 임대주택 물량이 대폭 감소하면 암시장이 나타날 수 있죠. 옳은 질문. 임대료 규제가 시행되면 임대주택의 질이 하락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질이 하락한다.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비용을 줄이죠. 관리비를 줄이면서 임대주택 질이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X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임대주택으로 이사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동을 저해하게 한다.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10번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합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네요. 그럼 또 3단계가 떠올라야죠.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거고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주택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는다. 이게 3단계잖아요. 임대주택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임대료 보조금 제도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공급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킨다. 여기는 증가.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감소시키지만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증가시킨다. 잊으면 안 된다. 조세정책은 항상 정가를 통해서 상대방이 함께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그게 1번이죠. 조세부과는 조세 정가를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비탄력적인 쪽 또는 안 똑똑한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2번 공급의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요의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조세의 출제 포인트는 누가 더 많이 내느냐예요. 많이 내느냐.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쪽을 체크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실질적으로 누가 더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야죠. 옳은 질문.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죠. 그러면 조세 부담은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가 들어가야죠. 4번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 완전 안 똑똑. 그러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기본 강의는 설명하고 끝났어요. 근데 응용 얘는. 토지의 보유세가 부과되었을 때 조세가 증가되는 행위는 나타나지 않느냐. 자,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은 공급자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공급자인 소유자. 그런데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증가는 있다, 없다. 증가라는 행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옳은 질문 상급 논점이에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수요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소비자가 완전 똑똑하니까 하나도 부담 안 쳐. 그러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해요. 그런데 임대주택에 부과된 임대주택 시간의 공급자는 임대인이겠죠. 그러니까 전부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가야죠.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헨리 아저씨는 일단 땡땡땡땡땡 뭐예요? 토지 단일세. 자,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 정부의 재정을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여긴 제가 어려워서 문제를 내지 않았지만 왜 그러면 토지세만을 남겨놓습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는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공급자가 대부분의 조세를 부담하고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에요. 그리고 토지세를 전부 공평하게 징수한다면 국가의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더라. 이 두 가지 이유로 토지세만 남겨놓자 주장한 거죠.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죠.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주택의 처분을 포기하게 되면 주택시장의 매물이 싹 철수된다 그랬어요. 시장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감소하는 효과. 그러니까 얘가 틀린 지문이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 8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합니다. 동결 효과는 항상 매물이 철수되면서 공급이 감소되는 현상이니까 집가는 상승한다. 암기 코드는 동 나오면 상승, 동상 효과라고 그랬죠.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 투자에서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불확실성, 두 글자로 위험이라고 한다. 자, 4번, 2번부터 요 4번까지가 전부 다 사업상 위험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사업상 위험은 크게 시, 운, 치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으니까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으로 구분될 수 있죠. 경기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게 원인이니까 시장 위험이죠. 사업상의 위험 중에 시장 위험. 사무실의 운영, 근로자의 운영, 경비의 운영 이 세 가지 문구가 나오면 운영 위험, 운영과 관련된 위험. 환경이 변하여 투자 부동산의 위치가 변하는 위험은 위치적 위험입니다. 자, 대부분 4번은 틀리지 않습니다. 위치가 변한다고 돼 있으니까 위치적 위험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사례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대부분 못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들었어요.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오피스텔의 임대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오피스텔 외부 환경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위치가 갑자기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위치적 위험 이렇게 부릅니다. 자, 부채, 부동산, 투자와 금융에서 부채 나오면 대출로 해석해야 돼요. 대출, 우리에게 부채는 대출이 포인트다. 대출이 많으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러한 위험을 법이 아니라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겠죠. 금융적 위험. 그러니까 틀려먹었어요. 부동산의 세제, 사용 임대료에 관한 법령. 이 법령의 변경도 수익에 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금융이 아니라 법적 위험이고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주는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위험. 8번,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합니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유동성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은 어떻게 측정하느냐인데 항상 통계학의 분산, 통계학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분산과 표준 편차. 그리고 10번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크대요.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위험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안전한이 아니라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너 X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플러스 관계, 이걸 비례 관계라고 하죠. 비례 관계, 플러스 관계. 또 시험은 정의 상관관계, 플러스가 정이니까. 12번 일반적으로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투자의 수익은 없다. 이게 재작년에 기출된 지문인데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는 거야. 위험이 있으면 수익도 있다는 거고 결국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왜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을 합니까? 어떤 분이 제가 평택 박물관인데 우연찮게 저기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도시락을 같이 먹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수업 중에는 목소리가 까랑까랑해서 그냥 귀가 그냥 아플 정도인데 이 유튜브 동영상은 저녁에 해서 그런지 조근조근 아주 그냥 차분하게 목소리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 귀에 잘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는 또박또박 차분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투자 결정 이론은 일단 결정 이론이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좀 찾아줘야 돼요.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이 꽤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론입니다.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투자 대안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익률이죠. 수익률. 근데 어떤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대안을 선택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이죠.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상되는 수익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과 다르게 투자 수익률에서 항상 논점으로 나오는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구분이죠. 자, 문제는 요구 수익률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결합합니다.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결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상승이라고 나와야죠. 너 X. 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보상을 보다 많이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위험 할증률이죠. 위험이 있으면 요구 수익률이 할증된다. 이게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보상을 보다 많이 요구한다면 자연스럽게 위험 할증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요거 옳은 지문? 요거는 옳은 지문?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거고,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상승시키는 거고, 보상이 많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고. 6번.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커야 된다. X. 기대 수익률이 커야죠. 요구하는 수익보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는 지배 원리라고 하는 거죠. A와 B 투자안의 수익이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위험을 놓고 봐야죠. 근데 위험은 항상 표준 편차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니까 B 안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그러니까 B 안을 선택하면 안 되죠. 위험이 크다는 거니까 A 안이 선호된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너 틀렸죠. 자, 위험에 관리하면 우리가 항상 두 문자가 제보, 할감, 포트폴리오죠. 제보, 할감, 포트폴리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고 돼 있어요. 위험한 투자는 가능한 투자에서 제외하고 정기예금, 정부 채권 등 안전한 대안에만 투자를 합니다. 이거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방법이란 가능한 보수적 예측. 보수적 예측은 항상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을 하는 거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하는 거죠. 이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보수적 예측이란 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은 가능한 낮은 쪽으로 비용은 가능한 높은 쪽으로 측정이 되는 거죠.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항상 모가지를 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위험이 발견되면 투자자들은 뭘 조정하더라? 할인율을 조정한다. 이 뜻이죠. 근데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 대안이 보이면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 거야. 정확히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근데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 대안에 대해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래도 되는 거고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아무거나 상관없다. 자,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여기 민감도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변화시켜요. 그럼 분명히 수익률이 변화되겠죠? 근데 수익률의 변화가 민감하게 많이 심하게 요동치느냐 둔감하게 살짝만 변하느냐 그걸 측정하는 걸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가 크다 이 말은 수익률의 변화가 심하다는 뜻이니까 나의 예측이 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안전한이 아니라 보다 위험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X죠. 위험한 대안으로.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항상 논점 세 가지를 암기하는 게 논점이다. 첫 번째, 논점 1. 포트폴리오로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나요? X죠. 포트폴리오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위험이고요. 2번, 시장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즉 여러 자산을 썩는다고 해결될 애가 아니죠.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참 독한 놈이야 해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체계적 이렇게 들어가야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인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일단 체계적인 위험을 줄여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체계적을 바꿔야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일단 틀린 지문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을 묶는 건데 자산을 어떻게 조합합니까? 묶습니까? 그럼 일단 무조건 상관계수를 측정하고 상관계수가 작은 것끼리 묶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4번. 두 자산 사이에 나타나는 수익률의 변화 방향을 수치화한 값을 상관계수라고 한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갚는다. 5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완전히 동일한 방향과 크기로 움직인다. 완전히 동일한 방향과 크기로 움직인다는 건 함께 똑같이 올라가고 함께 똑같이 떨어지는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 그러니까 일단 상관계수는 플러스 부호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비례 관계를 뜻하나. 그리고 완전히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1로 측정이 됩니다. 옳은 지문.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동일한 자산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너 맞았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라면 자,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꼭 잘 빠진다. 제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 아니더라도 출제자가 만든 함정 잘 빠진다. 잘 보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묶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오면 동일한 자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은 항상 동일한 자산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 동일한 자산이라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일한 자산이 아니라면 이렇게 번역하고. 그래서 6번은 동일한 자산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투자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이래야 옳은 지문이고 플러스 1이 아니라면 동일한 자산이 아니라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도 옳은 지문이고 6번, 7번 표현을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8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수익률의 변화가 서로 엇갈려요. 반대로 반비례. 그리고 수치가 1이니까 가장 반비례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인 위험을 완전히, 즉 위험을 제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이것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뭐니?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야.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끼리, 다른 말로 서로 다른 자산끼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수록 효과는 증가해. 옳은 지문.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을 찾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죠. 근데 자신의 투자 성향을 무차별 곡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 그리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의 포트폴리오고 또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상의 포트폴리오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된 포트폴리오들이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하나,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의 위험, 이게 지배 원리 둘, 요걸 의미합니다. 옳은 지문 여기까지. 자,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렸으니까 이걸 틀어놓고 취침용으로 주무시던지 이걸 틀어놓고 귀에 쏙쏙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던지 또 차를 운전하시면서 최소한 이게 동영상을 볼 수는 없어요. 차 운전하시고 다니면서 그래도 소리 낭낭하게 해놨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들으시던지 그 다음에 심심할 때 들으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료는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 문제만 담아놨어요. 아주 어려운 지문들은 빼고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한 지문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